1985- 조치훈 그때 그 디지야기미 앤드 송종수. 돌을 가려주십시오. 이페인 사카다 AO의 선언에 따라 조치훈이 백돌 바둑통에 오른손을 넣어 한 움큼 돌을 쥐어 들어 올렸고 거의 동시에 다케미야가 흑돌 하나를 집어 바둑판 위에 올려놓았다. 조치훈이 주먹에 쥐었던 돌을 바둑판 위에 올려 2개씩 보기 좋게 정렬시켰다. 8, 10, 12, 14, 16, 18, 20. 남은 돌은 2개. 짝수다. 도전자 다케미야가 홀수를 선택했으니 흙을 쥘 권리는 조치훈이 갖는다. 사카다의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오고 두 사람은 각각 옆에 있던 백돌통과 흑돌통을 교환했다. 흑돌 하나를 들어 올려 천천히 우상기에서 자상기를 향한 소목에 제일 착을 놓는 조치훈. 사방에서 폭죽처럼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2030인이나 되는 사진 기자들을 위해 조치훈은 3, 4번이나 같은 곳에 돌을 놓는 동작을 반복했다. 팬들에게 좋은 사진, 좀 더 생생한 현장의 느낌을 전달하는 일은 사진 기자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팬들이 보는 즉시 아하고 감탄할 만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프로들의 협조다. 소리 없이 고요하게 흐르는 이 진행을 지켜본 사와키. 고타로는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나에게는 실로 아름다운 의식으로 투영되었다고 수레했다. 1985- 조치훈 그때 그 디지야기 삼손 종수. 조남철 - 조상현 숙질 간의 반목. 조치훈과 고바야시의 차이. 대국 개시 후 30분. 이페인 사카다와 해설자 고바야시가 모니터가 설치된 별실에 들어서면서 검토가 시작되었다. 조치훈이 차례차례 길을 차지해 우상 우하 좌. 그리고 23수째의 장고에 몰입해 자상기 3침입을 결정하면서 검토실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이것으로 사기를 모두 점령했다. 조치훈의 극단적인 실리와 다케미야의 극단적인 세력의 대치. 훗날 일본의 바둑저널은 조치훈과 류가 조금 다르면서도 비슷한 극단적 실리 취향을 가진 특급 지하철 고바야시와 우주류 다케미야의 대결을 두고 리얼리티즘과 로맨티즘의 격돌이라는 그럴듯한 타이틀로 포장했다. 이를테면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의 싸움이랄까. 그런데 특이하게도 고바야시와 유사한 실리. 기풍으로 보이는 조치훈과 다케미야의 대결에서는 그런 비율을 본 적이 없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조치훈의 바둑에는 단순하게 실리의 기풍으로 묶어버리기에는 어쩐지 부족한 무엇인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땅속 깊숙이 들끓는 마그마처럼 뜨거운. 그것은 형도 틀도 없는 무정형의 사유로 조치훈 바둑의 근간을 이룬다. 미세한 승부를 결할 때는 본능적으로 실리를 향해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조치훈이 그리는 세계는 좀 더 크고 넓고 깊다. 때로는 고바야시보다 더 처절하게 바닥을 기지만 때로는 다케미야가 감탄할 만큼 광활한 우주를 그려낸다. 나는 바닥에 떨어질까 겁이 나서 3선 이하로는 돌을 놓지 못한다니까. 그따위 시시한 지하철 바둑에는 질 수 없지. 고바야시에게는 이런 독서를 예사로 던지며 단 한마디도 양보하지 않는 앙숙이면서 조치훈만은 높이 평가하고 그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줄 만큼 가까운 이유도 그런 내면 세계의 유사성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니 승부의 역학관계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상하리만큼 좋았다. 물론 조치훈의 처지에서 저 유명한 조치훈의 휠체어 대국. 조치훈 구단과 고바야시 구단은 일본 바둑사에 손꼽히는 라이벌이다. 조치훈 구단은 85년 다케미야의 도전을 물리치고 기성을 방어하지만 바로 1년 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며 숙적 고바야시 구단에게 뺏긴다. 조치훈과 고바야시가 서로 치열하게 뺏고 빼앗기는 도전과 응전의 라이벌이었다면 다케미야는 일방적으로 조치훈에게 타이틀을 가져다준 공로자였다. 81년에 본인 방을 안겨준 사람도 다케미야, 86년에 조치훈이 고바야시에게 빼앗겼던 명인을 10년 뒤인 95년에 빼앗아 그 이듬해 바로 조치훈에게 넘겨준 사람도 다케미야였다. 아무튼 그것은 뒷날의 얘기. 다케미야가 32수째를 둘 무렵 점심시간이 되었다. 두 사람은 각각 자기 방으로 돌아가 식사와 휴식을 취했는데 사와키 고타로가 복도에서 본 다케미야의 두 뺨이 겨우 3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눈에 띌 만큼 홀쭉해져 있었다고 하니 승부에 연연하지 않는 로맨티스트 다케미야도 이때만큼은 최고라는 목표를 향해 사력을 다했던 것 같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바둑의 흐름도 점점 확실해져 갔다. 백이 어떻게 세력을 정리할 것인가로 결정되겠네요. 알기 쉬운 고바야시의 설명. 별실에는 사카다, 고바야시 이외에 요미우리 신문사의 관계자, 일본 텔레비전의 취재팀, 일본 기원 취재팀 등이 모여 있었고 조치훈의 맏형 조상현이 이곳과 2층의 대강당 사이를 바쁘게 왕래하고 있었다. 그는 서울 기성전 개최 코디네이터 같은 역할을 했고 동시에 한국어로 공개 해설을 맡았기 때문에 지그시 한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 그가 오랜만에 소파에 앉아서 사카다와 고바야시의 검토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입구에 불쑥 조남철이 나타났다. 조상현과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인사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사카다를 만나러 온 것처럼 조남철이 가운데로 들어오자 조상현은 잠자코 방을 나가버렸다. 그런 노골적인 반목은 꽤나 이상한 모습이었다. 조치훈이 45수째를 두자 다케미야가 다음 수를 봉수하자고 제의했다. 오후 5시. 다케미야가 46수째를 종이에 기록해 봉투에 넣으면서 첫날 대국이 끝났다. 대국실에서 나온 두 사람의 얼굴은 대조적이었다. 조치훈은 술에 취한 것처럼 빨갛게 달아올랐고 다케미야는 그 반대로 창백했는데 10개 수염이 자라 더욱 초췌해 보였다. 조남철 조상현 숙제 간의 반목. 그날 밤 사와키 고타로는 한국기원의 프로기사와 바둑 저널리스트를 만나 조남철과 조상현의 갈등에 대해서 들었다. 대부분의 의견은 조상현에게 잘못이 있는 쪽으로 일치했다. 도일 당시 한국기원 사단이었던 조상현은 일본기원의 프로가 된 뒤에도 한국기원의 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70년대 초 한국기원의 분쟁이 일어났고 조남철을 필두로 한 대부분의 기사들이 한국기원을 탈퇴해 새롭게 대한기원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을 때 조상현은 몇몇 기사들과 한국기원 쪽에 남았다. 숙부가 기사 생활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데 조카가 배신했다며 기사 전원이 붕괴했다. 분쟁은 대한기원이 이겨서 기사들에게 신뢰가 두터웠던 황용주 이사장 체제로 수습되었는데 조상현에 대한 기사들의 분노는 제적이라는 사태로 이어졌다. 희한한 일은 분쟁이 해결됐을 때 유력 일간지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는 것이다. 조상현단의 중재로 한국기원과 대한기원 대타협, 조상현단이 분쟁 해결의 1등 공신. 그렇다면 둘 중 하나다. 신문기사가 심각한 오보였거나 그게 아니라면 한국기원이 분쟁 해결의 1등 공신에게 제명처분이라는 감당 못할 상을 주었거나 바둑의 명문 조남철가를 대표하는 조남철 9단과 조카 조상현 5단은 반목이 심했다. 일러스트 김정택. 사실 상당수의 한국기원 직원들이 알고 있는 조상현의 제명 사유는 전혀 다르다. 동생 조치훈이 일본에서 명인이 되자 그 후광으로 서울에서 조치훈 후원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고 잡지 조치훈 후원회 회보에 이은 월간 바둑 세계까지 발행해 한국기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조상현에게 쏟아진 비난은 대체로 이랬다. 명색이 프로기사라는 자가 일본과 한국을 왕래하면서 국제행상인 같은 짓으로 돈을 번다. 이번에도 바둑판을 잔뜩 가지고 왔는데 그게 다 돈벌이다. 조치훈은 인기가 없다. 그것도 다 조상현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 인기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조치훈쯤 되면 좀 더 인기가 있어야 하는데 사사건건 한국기원의 이익에 반하며 기사의 품위를 해치는 형 때문에 인기가 떨어진다는 얘기였다. 표적은 어느새 조상현을 넘어 조치훈으로 바뀌었는데 그 대부분은 사실과 별 관계없는 감정의 배설이었다. 특히 조치훈은 한국어가 서툴고 일본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한국의 영웅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은 듣고 있던 사와키 고타로를 황당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너무 가혹한 비난을 위한 비난이었다. 어린 시절에 다녔던 동경한국학원 이외에는 거의 한국어 수업을 받지 못했고 소년기부터 성년기까지 일본어만을 사용해야 하는 환경에 둘러싸인 조치훈에게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라거나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억지에 가까운 요구였다. 한국에 가면 말이 어눌하다고 비판하는데 내 처지에서 보면 오히려 6살에 외국에 온 것 치고는 잘한다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사와키 고타로가 들었다는 조치훈의 항변은 어쩐지 서글프다. 한국 사람에게 조치훈의 상황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까? 조치훈의 영광은 형 조상현 5단의 그림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동생을 팔아치부한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사진은 1980년 명인에 등극하고 정부 초청으로 귀국했을 때 찍은 가족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가 형 조상현 5단이다. 터무니없는 오해 중 하나는 조상현은 이제의 발단은 바둑계 사람들의 굳은 믿음인데 사실 조상현이 축적한 부의 대부분은 진짜로 이제의 밝은 부인의 손에 의해 이루었다는 사실을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안다. 땅을 사거나 집을 사도 주식 투자를 해도 내가 하면 거의 손해를 봤는데 지수 엄마가 하면 다 오르는 거야. 그 사람 제복 하나는 타고난 것 같아. 본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이다. 월간 바둑세계에 입사해 몇 년 동안 곁에서 지켜본 그는 재테크에 그다지 소질이 없는 사람이었다. 한국기원이 맹렬하게 비난했던 조치훈 후원의 설립, 월간 바둑세계 운영 등 바둑 관련 사업도 대부분 적자이거나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기는 정도였다. 잡지고 출판이고 다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타고난 천성이 바지런해서 가만히 앉아 놀지 못하는 데다. 애들 삼촌 조치훈하고 관련된 일이기도 해서 대놓고 말릴 순 없지만 지수 아빠는 돈벌이에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말은 오래전에 들었던 부인의 은근한 타박과도 일치한다. 서로 그런 일들로 돈을 벌었다고 해도 정상에 오르지 못한 프로기사가 생계나 좀 더 윤택한 생활을 위해 기왕이면 익숙한 바둑과 관련된 용품이나 출판 사업을 하겠다는데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에게 부자의 재능이라고 꼽아줄 만한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근면함과 검소함일 것이다. 월간 바둑 세계 시절의 기억을 되살리면 가장 먼저 출근해 쓰레기 자루를 들고 직원들의 자리를 일일이 돌며 휴지통을 비우는 작업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는데 점심 식사는 거의 가까운 식당의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로 해결했다. 그는 사장의 권위 같은 거칠애가 아예 없는 사람이었다. 조상현은 보따리 장사라는 폄하도 그의 처지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다. 부인의 남대문 액세서리 가게로 세련된 디자인의 일제 액세서리를 부지런히 사다 나르거나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바둑용품을 사오는 정도였는데 불로소득이나 부정축제의 수단도 아닌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 하는 노동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 결국 비난의 이면에 존재하는 진실은 돈푼깨나 벌면서 한국의 동료들에게는 조금도 베풀지 않는 인색한 조상현에 대한 시기였다. 미덕이라고 해야 할 그의 근면함은 프로의 품위를 해치는 채신머리 없는 행동이 되었고 혼자 하든 누가 찾아와 함께 하든 된장찌개로 점심을 해결하는 검소함은 접대의 기본도 모르는 야박한 처사로 왜곡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행한 일은 어쨌든 모양이 좋지 않았던 조남철 조상현. 숙질 간의 오랜 갈등이 조남철 선생 타계 전에 극적인 화해로 매듭지어졌다는 것인데 제명처분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이들 숙질 간의 갈등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의 바람은 한국기원 소속 전문기사로 돌아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소명 기회조차 없이 불출석 제명처분을 당한 불명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다. 1985- 조치훈 그때 그 디지아기 사손 종수 8살짜리 눈에 비친 시골뜨기 천재 대국 이틀째 아침 9시 이페인 사카다가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 하루 전에 다케미야가 기록한 봉수점을 밝혔다. 7회 검토실의 기사들이 예상했던 수였다. 다케미야가 7회에 100도를 올려놓는 것을 본 조치훈은 좌우로 몸을 비틀었다. 몸 안의 뼈에서 뿌두득 소리가 날 만큼 근육이 뭉쳐있는 것 같았다. 조치훈도 다케미야도 숙면을 취하지 못해 푸석푸석한 얼굴이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 모두 대국실을 나와 검토실로 향했다. 모니터에 비친 수순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었는데 57수째 흑이 베개 세력 안으로 뛰어들었다. 뭐야 이거. 내 예상대로 되는 거 아니야? 검토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카다가 즐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사카다는 개막 전야제 석상에서 대국자 두 사람을 앞에 두고 이런 예상을 했다. 다케미야는 당연히 세력작전으로 나올 것이고 조치훈은 실리를 확보한 뒤 다케미야의 세력 안으로 뛰어들어 먹느냐 먹히느냐의 격렬한 생사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세력 안에서 흑이 살면 이길 것이고 일망타진하면 백이 좋겠지. 어떻게 될까? 국면의 흐름은 사카다의 예상대로 전개되고 있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두의 예상대로 흐르고 있었다. 사카다뿐 아니라 이 대국을 지켜보는 관계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66수째의 장고를 시작한 다케미야는 정오를 넘기고도 다음 수를 두지 않은 채 점심시간을 맞았다. 이 대국의 해설을 맡아 서울 기성전에 동행한 고바야시는 조치훈보다 4년 연상. 기타니 도장 임무는 조치훈이 2년 빨랐는데 홋카이도 출신의 12살 까까머리로 도장 문턱을 넘어선 고바야시는 8살짜리 조치훈의 눈에도 촌티가 줄줄 흐르는 시골뜨기였다. 그때 조치훈에게 이점을 놓고 시험기를 두었는데 기량의 차이가 있었다. 승리한 조치훈은 무심코 고바야시를 조롱했다. 야 그렇게 둬서는 프로고 뭐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이 경험은 고향에서 천재소년이라는 말을 들었던 고바야시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어린 제자들에게 이점 시험기를 지시한 기타니 선생의 의도가 어떻든 이 충격은 고바야시에게 강력한 에너지로 작용했다. 이후 고바야시는 주위에서 보기에도 무서울 정도로 바둑에만 몰입했고 조치훈이 10살 프로 입단이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해에 보란듯이 입단에 성공했다. 조치훈이 입단에 실패한 뒤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 배경에는 한국으로 쫓겨나고 싶지 않다는 것 외에 고바야시의 입단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입단 전까지는 서로 이름을 부르는 한 수 아래의 동문. 고바야시에게 선생사범님이라고 불러야 했기 때문이다. 그 1년 뒤 입단한 조치훈은 고바야시를 사범님이라고 부르지 않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뻤다고 한다. 두 사람은 다른 누구에게 지더라도 너에게만은 질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치열하게 부딪히는 라이벌로 성장해갔다. 한국의 바둑 신동 조치훈은 일본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대단한 관심을 끌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탄 2도장 백단 돌파 기념식장으로 직행 리나이펑 5단과 5점 지도기를 두었다.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어려웠다. 검토실에는 조은현이 있었다. 한국기어는 공식적으로 기성전을 외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지만 기사 개인으로서는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큰 승부였다. 아무튼 조은현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첫날부터 얼굴을 내밀었다. 백이 괴롭네. 여기가 너무 느슨했어. 고바야시의 말에 조은현이 좌상 흙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 어투에는 일본 기사에 대해 지지 않으려는 투지가 담겨 있었다. 조은현의 일본 유학 시절 둘은 친구 사이였고 둘 간의 공식 대국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기록상 조은현이 고바야시를 압도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도 있었을 것이다. 이 흙은 죽지 않을 것 같은데 백세력 안에 침입해온 흙을 잡지 못하면 다케미아에게는 승산이 없다. 두 사람의 검토는 상당한 신뢰가 있어서 그때부터 검토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승부가 결정된 것처럼 행동했는데 스피커를 통해 대국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와 모니터에 비친 조치훈의 얼굴은 그렇게 일방적인 형세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